일단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동양대 표창장 이 정도만 위조한 거 아니냐, 그거 가지고 징역 2년이나 받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혐의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저는 참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부끄러운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제가 그래도 이제 서울대 법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서울대 법대에 형법을 가르치던 교수가 이렇게 범죄자가 돼가지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서울대 법대뿐만이 아니라 법대에서 특히 형법을 가르친 교수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가?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옛날에 서울대 법대 교수님 중에 뭐 민주화 운동하고 뭐 그러다가 곤혹을 치르신 분들은 몇 분 계시지만, 이렇게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범죄로 인해 가지고 형사처벌 받은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조국 전 장관 또 패키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제자도 형사처벌 받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가 누굽니까? 최강욱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패키지로 엮이냐면, 조국 민정수석의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난 정권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관련해 가지고 혐의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업무방해죄가 있는데, 업무방해죄 대상이 되는 범죄가 뭐냐면은 그냥 학교만 불러드릴게요. 제가 뭐 이것저것 이야기하면 너무 길고 그냥 제 목만 아프고 기분만 상하니까. 업무방해죄 해당되는 학교가 한영외고, 미국의 조지 워싱턴대, 고려대 대학원, 연대 대학원이에요. 공무집행방해죄도 있어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어디냐? 국립대거든요. 네. 어디냐? 충북대 로스쿨.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자기 딸은 의전원 보냈고, 그다음 결국은 이제 문제가 돼서 더 나빠졌지만, 아들은 로스쿨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충북대 로스쿨에다가 또 허위 서류 같은 걸 냈으니까 이게 공무집행방해예요. 단순한 업무방해죄가 아니고 공무집행방해죄.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혐의가 여러 개가 이제 뭉쳐 있어가지고 학교로 봐야 되는데, 서울대 의전원 관련해가지고 그 조민이 서울대 의전원도 어플라이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대 의전원은 다행히 안 돼가지고 이제 부산대로 간 건데, 서울대 의전원에서 그 대해서는 어떤 혐의가 있느냐? 위조 공문서 행사,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그 다음에 업무 방해죄. 왜냐하면 서울대는 이제 그 더 이상 국립대라기보다 그 서울대 법인이 따로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업무 방해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핵심은 뭐냐면은 뇌물인데요. 이 뇌물죄가 노환중 교수라고 부산대 의전원 교수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노환중으로부터 이런저런 그 조민이 장학금 받은 게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 1심에서는 뇌물이 아니라고 봤어요. 근데 뇌물이 아니라고 봤지만 뭘로 봤느냐? 그래도 뇌물은 아니지만 뭐 대가성 뭐 그런 것들이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봐가지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핵심은 뭐냐면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예요. 이거는 뭐와 관련해서인가? 특별감찰반 있지 않았습니까? 뭐 김태우 뭐 등등등 해가지고 네. 유재수 감찰무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그 혐의가 다 유죄로 인정됐는데, 그런데 형은 꼴랑 2년 나왔어요. 다시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위조 공문서 행사,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유죄로 인정된 것만 7개고요. 네. 혐의는 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1개나 돼요? 11개 혐의 중에 7개 범죄가 인정이 돼가지고 2년 받았어요. 이게 말이 되는가? 2년 받은 것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황당한데, 거기에다가 뭐가 있었다? 법정 구속도 되지 않았다. 무죄가 나온 부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최광욱 인턴 증명서 관련해가지고 사문서 위조 동행사, 노환중 관련해서는 뇌물죄, 그 다음에 주식을 백지 신탁한 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아니냐? 그거 인정 안 됐고, 허위재산 신고 관련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코링크 관련해서 증거 위조 교사가 아니다. 그 다음 김경록 관련해서 증거 은닉 교사가 아니다. 무죄 나온 건 이런 것들이 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조국 전 장관과 그때 민주당 사람들이 요런 부분들, 무죄 나온 것들만 막 띄워가지고, 야, 이런 것들은 다 무죄 나오고, 그냥 뭐 이거만큼만 유죄가 나왔는데, 그걸 2년 받았다. 그거 좀 억울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유죄가 이만큼이고, 무죄는 요만큼이에요.
그런데 이 무죄가 제가 판사라면 이게 그 무죄로 쓸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2시에 이제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니까 고등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판결을 했다 할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그 형량이 바뀔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다음에 형량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다. 그 다음에 법정 구속은 되어야 한다. 근데 이게 다 모두가 판사님의 마음이니까, 판사님의 재량이니까 옛날 같으면 제가 그냥 좀 더 자신 있게 막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그 몇 명한테 제가 하도 당해가지고 유창훈 부장 이런 사람한테 하도 당해가지고 뭐 그러면 이제 유창훈 같은 사람이 그럴 거 아닙니까?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 유창훈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 억울하면 네가 판사하지. 근데 제가 판사가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고등법원 부장판사님들은 일반 지방법원 부장판사하고 사실은 수준이 좀 달라요. 수준이 좀 다르니까 이번에는 이제 뭐 김우진 부장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결론을 내릴까 굉장히 지금 저도 이제 기대가 두두두두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속탈 사람은 조국 전 장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2심이 이제 선고가 어떻게 날지 형량, 뭐 구속 여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재판부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정법전께서 판사라면 혹시 조국 장관에게 뭐 사심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사심이 없어요? 제가 뭐 사심을 가질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 사심이 없는 재판장이라고 지금 가정을 해서 지금 오늘 재판을 선고를 한다. 네. 그렇다면 범죄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하시고 형량, 법정 구속. 그러니까 이건 2심 선고 재판부가 아니라 정익진 변호사님 판사라면 어느 정도로 하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전 다 유죄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검찰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기소를 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걸 기소를 했겠습니까? 저는 다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것이 사실은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뭐 기록 같은 것들을 일일이 꼼꼼히 다 보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에 대해서 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제가 조심스럽다. 그거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제가 정보가 없고 정확하게 다 잘 아는 것이 아니니까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재판부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어떻게 다 무죄가 나왔지? 일단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형량입니다. 형량이 양형 기준체가 이렇게 쭈르륵 다 따져봐야 되는데 최소한 2년은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형량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제가 보세요? 알고 있기로는 검찰에서 1심하고 똑같이 항소심에서도 5년을 구형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구형이에요. 이렇게 형을 때려주기를 바랍니다. 구합니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게 구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구형에 기속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구형 검찰이 이 정도 구형하면 거기서 조금 깎아줘가지고 이 정도 이렇게 선고하고 그런 게 일반적이긴 한데 그런데 구형보다도 더 강한 형이 선고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 범죄가 있으면요. 이게 범죄를 갖다 저질렀다 안 저질렀는가 유죄인가 무죄인가 그걸 갖다 생각한 다음에 좋다. 그럼 유죄라고 하면 형량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양형을 해야 되는데 그 양형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봐야 되느냐? 전과가 있느냐? 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었느냐? 똑같이 빵을 훔쳐 먹어도 저 같은 사람이 빵을 훔쳐 먹으면 더 세게 처벌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살 집도 있고, 그 다음에 나름 변호사라고 사회에서 대접받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빵으로 훔쳐먹어? 그러면 엄하게 처벌받아야죠. 하지만 굉장히 어렵게 살고 진짜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갖다가 그렇게 그냥 슬쩍 해가지고 그냥 그런 일을 갖다 저질렀다. 그러면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을 갖다가 좀 이렇게 양형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해줘야 되는데
조국 전 장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봤을 때 저보다도 저도 이제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대접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데 저보다 훨씬 더 크게 대접받으면서 산 사람이 누구냐? 조국 아니겠습니까? 예. 저야말로 뭐 그냥 듣보잡 변호사지만 조국 전 장관은 이른바 네임드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요. 서울대 교수님들이에요. 야, 서울대 교수님 진짜 좋겠다. 그건 돈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서울대 법대 교수야. 그것도 형법 교수야. 그런 사람이 그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거의 최고 실세 그 직위에 올라가고 나중에 법무부 장관까지. 법무부 장관은요, 다른 부처 장관하고 달라요. 다른 부처 장관 중에 뭐 업적집 내주는 그 부서 있습니까? 기재부 장관 하고 나왔는데 기재부 그 사람들이 업적집 만들어 줬다는 이야기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장관하고 업적집 받았다는 사람은 제가 처음 알았어요. 누구한테? 추미애, 박범계 이런 사람들이 야 법무부 장관을 했는데 업적집을 받았대. 저희 지도 교수님이 공정거래위원장 하셨는데 업적집 받았다는 이야기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최고위 지위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아주 그냥 개인적인 지저분한 죄부터 권력을 남용한 죄까지 우르르 다 저질렀는데 거기에다가 또 어떻습니까? 반성하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내가 이제 진짜 부끄럽습니다. 진짜 쪽팔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러고 있으면 그나마 낫겠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 뭐라고 했습니까? 돌 들겠다 그랬잖아요. 돌을 처음에 하나만 들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엊그저께 이야기하는 거 봤더니 하나만 가지고 안 되겠대. 돌을 뭐 2개, 3개 들겠대. 돌 말고 또 뭘 또 다른 것도 들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돌을 들 시기입니까? 배현진 의원이 그 돌로 가격을 당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테러를 당했는데 어떻게 지금 같은 그러한 그 상황에서 돌 들겠다라고 한 말을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반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도 없어요. 저런 범죄자 피고인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이럴 땐 저도 판사하고 싶은데 마음 같아서는 법정형 최고의 법정형을 갖다가 선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선고해가지고 진짜 일벌 100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조국 전 장관 오늘 법정 구속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해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위성정당에 2468 뭐 요 정도 번호 받으면 저 사람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우리 국민들이 봐야 될까? 그래서 오늘 이제 판결은요, 선고하는 걸로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지금 판사님이 예컨대 조국 징역 10년 이렇게 딱 써놔도 말을 갖다가 말이 새 나가가지고 선고할 때 잘못해도 선고를 징역 1년 이래버리면 네. 징역 1년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김무진 부장이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진짜 2024년의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야 되겠다. 지난번 유창훈 같은 그런 판결을 낸다라고 하면 그럼 진짜 우리나라 사법부는 서 있을 자리가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네. 제 마음하고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조국 전 장관이 위성정당으로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느냐 뒤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정경심 교수는 이 입시비리 사건으로 4년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여러 가지 입시비리 관련해서 혐의가 여러 가지일 텐데, 조국 전 장관은 동시에 이 입시비리 건만 유죄로 확정된 게 아니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서 유재수 부산 전 부산 부시장을 할 때 관련한 비리로 입시비리가 확인됐는데도 감찰을 무마했던 사건도 유죄인데 형량은 오히려 더 작아요, 조국이 2년에. 네네. 그러면 이게 자기 아내와 동일한 범죄 행위가 일부 있어서 일종의 정경심 교수가 형량을 일부 가져갔기 때문에 조국의 형량이 좀 적게 받은 겁니까? 법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전혀 아니고요. 예. 그야말로 양형은 판사 마음이에요.
양형 기준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건 하나의 기준일 뿐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는 거는 그게 판사인 거죠. 그러니까 민사하고 형사는 달라요. 민사는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거의 정확하게 딱딱딱 그 도식적으로 나온 경우가 많은데 형사는 유죄냐 무죄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판사의 심증에 따라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판결을 갖다 하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달라지는 게 예컨대 옛날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뇌물죄인데 예. 1심에서는 뭐 징역 1심에서 그 뇌물을 그 어떤 사람이 이제 받았는데 이제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죠. 징역을 10년을 받았어. 판사가 확 열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대접받고 그랬던 사람이 뇌물을 받아? 뇌물을 뭐 한 1억 얼마 받았거든요. 징역을 10년을 때려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법원에서 다시 징역 뭐 2년인가 이렇게 확 그 줄긴 줄었는데 그게 이제 판사의 권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직권남용죄가 판사에 대해서는 성립할 수 없는 게 아무리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허연준 판사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할 수 없는 거랑 똑같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그 다음에 숙명여고 쌍둥이 그 교사 몇 년 받았습니까? 3년 6개월인가 3년인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조국 전 장관이 징역 2년을 받았지? 그것도 법정 구속을 받지 않았지? 당하지 않았지?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참 그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판결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심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판사라고 뭐 다 하나님입니까? 맨날 다 뭐 정답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그 항소심 그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순대님이 좀 비꼬한 내역 꾸기는 감옥 가는 걸 원할지도 모릅니다. 자기도 들어가면 영치금 많이 들어올까 해서. 네, 정경심 교수 영치금 뭐 몇 억 들어왔다고 그러죠. 감옥 들어가면 조국도 몇 억 뭐 이상 영치금이 들어오나요? 좀 재밌게 비꼬셨네요. 네, 조국이 그러면 지금 이제 신당 창당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당 작업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야권 연합식 유성정당을 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하니까 즉 여러 군소 정당들까지도 지분을 좀 나눠주겠다 그런 미끼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참여하겠다 이런 이제 사실상 의사를 밝혔는데 이번 2심 선고가 그러면 조국이 의왕으로 가면 설마 이렇게 설마란 단서를 다룰 수밖에 없는데 조국 전 장관을 유성정당에 뭐 공천권을 줄 설마 비례대표 공천에 넣지는 않겠죠? 근데 만일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는다든가 불구속 형태로 징역형이 나온다든가 이러면 정치인의 길이 조국에게 열리는 겁니까? 열리지는 않죠. 왜냐하면 열려봤자 예. 어차피 이제 오늘 항소심 판결 나오지 않습니까? 무죄가 나온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 뭐 얼마나 끌겠습니까? 이런 사건 뭐 1년을 끌겠습니까? 얼마를 끌겠습니까? 몇 달 정도 끌 거예요. 한 뭐 6개월 끈다고 그러면 지금 오늘이 2월 뭐 며칠이니까 한 2달 뒤에 총선 있잖아요. 그때 조국이 당선된다고 쳐봤자 한 3, 4개월 정도 국회의원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그 민주당의 위성정당 입장에서는 손해볼 거는 없겠죠. 왜 손해볼 게 없냐? 그 날라가 버리면 그러면은 뭐 보궐선거합니까? 재선거합니까? 비례대표인데 후임자가 후순위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니까 예컨대 조국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이 뭐 한 2, 4, 6, 8, 10번 뭐 이 정도 받아가지고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한 12번, 14번에서 이제 딱 끊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5번이나 15번 정도 되는 사람들은 계속 비나이다 그러겠죠. 빨리 판결 나오기를 갖다가 비나이다. 저는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과연 그 민주당이 그렇게 정신 나간 짓을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 지금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권을 빼앗겼느냐 관련해가지고 문명 대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지금 이런 것도 정말 그 꼴불견인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결국은 그 민주당이 그 막강한 그 권력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권을 뺏기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건 조국의 강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조국의 강도 제대로 건너지 못해서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이 지금에 와가지고 그때는 조국 전 장관이 기소도 되기 전 그때 기소가 됐었나? 1심 판결 나오기도 전이었고요. 네. 막 그러니까 그냥 억울하다 조국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억울하겠지 이런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1심 판결 나오고 항소심 판결까지 나왔는데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진 조국의 강을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건널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참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진짜 국민을 너무 그냥 바보로 하는 것이 아닌가? 최강욱 말대로 최강욱이 암컷 수컷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보면은 결국은 국민을 강아지나 도야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짜 오늘 판결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진짜 그 법정 구속이 안 된다든지 집행유예가 된다든지 그러면은 조국 전 장관을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줄까 하는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할 거고요. 그게 아니고 오늘 이제 깜빵 가가지고 이제 그 대법원 판결 기다려야 되는 그런 그 입장에 딱 놓이게 되면 그러면 설마 조국 전 장관을 그 비례든 뭐든 이렇게 공천할까?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오후 2시 조국 전 장관의 2심 선고 2시가 조국의 개인의 운명을 가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미치는 파장이 상당히 클 걸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방송에 다시 그 결과를 가지고 다뤄보기로 하고요. 어제 가장 중요한 뉴스가 바로 이제 두 가지였죠. 그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었는데 신년 대담의 약 90분 이상의 100분에 가까운 신년 대담 형식은 일반적인 그냥 날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형식보다는 조금은 준비된 그런 신년 대담 형식을 갖췄습니다. 건물 앞에서 대통령이 먼저 나와서 박장범 KBS 앵커를 마중하는 것부터 장면이 시작되죠. 그리고 대통령실을 직접 소개도 하고 그 안에 국무회의장, 취임사 붓글씨체 병풍, 그다음에 트루먼 대통령의 문구, 그 문구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런 그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선물, 아버지 어떤 유품 이런 것까지 쭉 장면을 보여주면서 대담이 시작되는데요. 대담에는 여러 가지 사실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물가 관리, 금리, 의료 체계와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늘봄학교, 저출산 문제, 중대처벌법 문제, 영수회담 제한 문제, 한미일 또는 중국과의 관계 문제, 북핵 및 북한의 노선 변경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대통령께서 조목조목 그 문제에 대해서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핵심적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잘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국민적 관심사는 이제 그런 사연 내용 외에도 사실 국정 운영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여야 관련된 문제에도 사실 김건희 여사의 파우치 수수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대답하느냐, 어떤 입장에 서느냐, 이걸 참 많이 이제 지켜보고 또 여론에서도 그것에 주목했는데요. 신년 대담, 그 내용을 일부 좀 보셨어요? 아니면? 네, 봤습니다. 봤어요? 네, 방송해야 되니까 봤죠. 그럼 이제 밤 늦게까지 보신 셈이네. 10시에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거의 한 11시 한 40분에 끝났습니다. 한 40분쯤 100분 한다고 그랬으니까 예. 그냥 졸다가 보다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만드는데도 졸림이 왔습니까? 아니, 밤에 늦었잖아요. 네. 그다음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편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쯤 되면 원래 자고 있을 때가 많아요. 네. 그런데 그냥 봐야 되니까 그냥 꾸역꾸역 이렇게 봤습니다. 네. 예. 그 내용의 핵심적 내용 몇 가지를 좀 다뤄보죠. 대통령께서 이제 김건희 여사 파우치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 공작이다.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적절하게 선을 그어 그것을 처신하지 못했다는 점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조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처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했는데요. 대통령 자신은
사정 업무를 26년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미리 알았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DNA상 적절히 처리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 것이 아쉽다. 이런 의미로도 이제 좀 여러 부가 설명이 있었는데 좀 그 부분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은 재미없었어요. 그다음 굉장히 지루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죠. 뭐 물가, 금리, 의료 체계, 의대 또 요즘 이제 핫하지 않았습니까? 의대 정원, 뭐 저출산 지금 굉장히 문제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기업은 애 낳으면 뭐 1억씩 준다면서요. 뭐 그다음에 뭐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하셨는데 그다음에 제가 국방부에서 근무했잖아요. 지금 대통령실이 옛날 국방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부가 옛날 장관실이 뭐 이랬는데 거기 제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했던 데가 뭐 어떻게 됐나? 이제 그런 정도 흥미는 있었는데 그런데 그래도 역시 핵심은 뭐냐? 영부인 관련된 내용이 이제나 나오나 저제나 나오나 그랬는데 한참 있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말씀을 갖다가 하시나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땐 좀 이렇게 김이 많이 빠진 것 같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저 같으면 그냥 뭐 국민들이 이렇게 질타하면, 그래, 뭐 미안하다,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높이 올라가시면 또 그런 말씀 듣기 싫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좀 김 빠진 맥주 같은 그런 느낌, 김 빠진 사이다 같은 그런 느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정부님께서 이런 정도는 조금 더 톤으로, 내용으로 담았으면 좋겠다 하는 좀 본인이 생각하기에 국민적으로 이 문제에 논란이 됐으니까 이 정도는 했으면 좋았지 않았냐 하는 그 기대치는 뭐였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난번에도 여기 펜앤마이크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최재형은 범죄자예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최재형에 대해서는 엄격한 대한민국의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그 법적 책임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요번에 하셨던 그런 행동이 사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저부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무슨 뭐 김영란법 위반이고 이건 무슨 법 위반이고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런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그 생각을 갖다 하거든요. 뭐 이게 제가 뭐 누구를 갖다가 뭐 쉴드 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최재형이 그 범죄자인 거고 영부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쨌든지 간에 받은 건 받은 거 아니냐. 그게 뭐 100만 원짜리가 됐든 뭐 200만 원짜리가 됐든 300만 원짜리가 됐던 그런 거를 영부인이 받았다라고 하는 게 그게 국민 감정에 그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갖다가 해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대통령이 뭐 받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차라리 말씀을 갖다 하시든지. 근데 그냥 이렇게 딱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최재형 같은 사람이 한 번도 아니고 뭐 두 번인가요? 이렇게 영부인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영부인하고 같이 독대를 할 수가 있었는가? 저는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 봤더니 그때는 아직 그 관저에 들어가기 전이어가지고 서초동에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영부인의 사무실이 또 서초동에 있고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왜냐? 검색기를 설치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게 검색기 문제입니까? 저기에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라고 하는 게 문제이지, 뭐 최재형이든 누구든 이렇게 검색기를 갖다가 쭈루룩 훑어가지고 시계에 몰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갖다가 검색하지 못했다, 찾아내지 못했다. 그게 좀 아쉽다. 이런 식으로 말씀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영부인이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을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면 영부인 청와대 뭐 하는 데입니까? 경호처는 뭐 하는 데입니까? 그러면은 최재형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재형이 목사래. 그다음에 양평 사람이래. 그러면 됐어. 이렇게 넘어갈 문제입니까? 제가 쭉 찾아봤더니 최재형 관련해 가지고 최재형은 2018년도에요.
광진경찰서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조사받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NCCK라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이렇게 최재형을 갖다가 보호해야 된다라고 기자회견까지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2020년 11월 26일에 통일염원 75주년 남북평화미술전을 갖다가 했는데 이때 뭐 김두관, 윤우덕, 박정, 장영달 이런 사람들이 축전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저 사람이 쓴 책을 갖다가 글을 갖다가 봤더니 북한은 정당한 나라고 북한을 악마화하는 것은 미국이다. 미국과 우리나라에 있는 친일, 친미, 사대주의자들이다. 김정은은 어떤 사람이냐? 혈통에 의해서 김정은이 지금 수령님이 된 게 아니고 김정은은 수령으로서의 자질과 인품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에 의해서 추대가 되고 수령에 의해서 낙점이 된 사람이다. 이런 헛소리를 갖다가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부인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었는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저는 그게 납득이 되지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명확하게 말씀을 갖다 하셔야지 이걸 가지고 무슨 검색기 운운한다? 이거는 저는 조금 아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상당 부분 아쉬웠다. 그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저게 하이라이트였는데 저 하이라이트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이게 쭉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나 나오나 저제나 나오나 그러면서 졸다 깨다 해가지고 드디어 저 말씀을 갖다가 하시길래 그 무슨 말씀을 하시나 봤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이 아니라 그냥 상당 부분 아쉬움이 많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얘기 중에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건 조금 사실관계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마 두 번 만난 것 중에 대선 전과 후가 아마 대선 후가 한 번일 거고요. 대선 전에 만난 게 한 번일 거예요. 9월경에 만난 건 대선 후니까 이제 그때 아마 파우치 네네. 그리고 다른 아마 선물을 받았다는 걸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 초 그러니까 3월 전에 아마 만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한번 뭐 사실관계를 한번 네네. 그건 어쨌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뭐 주제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니까 이제 본질적으로는 최재형 같은 친북 목사와 영부인이 만날 수 있게 방치한 상황,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것,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이야기한 거니까요. 예, 요 사안도 좀 여러 가지 이제 이것만으로도 이야기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것들이 많으니까 시간 제약상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제 신년대담에서 한동훈 위원장과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이 봉합된 것이냐 아니면 아직 2차전이 남은 것이냐 이렇게 앵커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그거에서 갈등 다 해소됐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찝어서 이야기하진 않았고 대통령이나 당의 대표 위치에 있는 사람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이런 문제는 중요하지 않고 사사로이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관훈 초청 클럽에서 또 요 동일한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 답변도 좀 비슷한 내용을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아니 그게 정답이잖아요. 예. 아니 대통령 예컨대 인간 윤석열과 인간 한동훈 사이에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아 내가 제 동생인 줄 알았는데 내가 형님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사사로운 감정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입장이 사감으로 움직이면 그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제가 왜 그런 사람이 제대로 된 대통령이고 제대로 된 여당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감은 사감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은 할 일인 거고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목표는 목표인 거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의 그 이야기는 동일한 거고 가장 정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 합니다. 예. 그렇죠. 이제 사적으로 뭐 다시 이제 관계가 회복됐냐 안 됐냐보다도 보다 공적인 차원에서 이 관계, 대통령과 당의 대표,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 이런 게 보다 본질적인 문제니까 그 문제를 좀 더
사실 핵심적 공공적 영역에서 본 것이죠, 시각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 대통령의 목적은 뭡니까? 대통령은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드는 게 대통령이 목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이상한 나라 만들고 우리나라 안보를 굉장히 위태롭게 만들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만큼은 못 돼도 여당 대표와 동격인 여당의 비대위원장도 결국은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다른 생각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그 생각입니까? 예컨대 여당의 대표가 내가 나중에 요 다음에 대통령 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릅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개돼집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드러나게 마련이고 그럼 역풍을 갖다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저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그 부분은 신뢰를 갖다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사과민이 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히려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른 문제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사실은 공천이 지금 진행 작업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련해서, 중요한 지금 뭐 논란거리가 될 만한 사항들 중에 이전에 제기됐던 사항이 윤심이 작용하느냐, 즉 대통령실 관계자, 뭐 특히나 뭐 내각 관계자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실 출신, 뭐 비서관, 수석들, 뭐 행정관들, 특혜 논란에 관해서 특혜를 받을 수 있다. 뭐 예전에 낙하산 공천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낙하산 공천이라는 읽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특혜가 있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앵커는 후광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대통령실 후광이 작용하겠느냐? 언론이 지금 다 보고 있다. 한 위원장 취임 당시에도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에 주된 관심사가 이 문제였다. 당내 공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개입할 수 없다. 총선 출마자에게도 사표를 제거하면서 특혜는 기대하지 말고 공정하게 규칙에 따라 출마하도록 당부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대통령실 차원의 이런 특혜, 공천 이런 우려가 이 어떤 사실관계로 좀 더 우려가 사라질 것인지 뭐 그분은 어떻게 보겠어요? 저는 대통령 말씀대로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는데 중요한 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이재명 대표는 뭐 이상한 말 합니까? 말이야 언즉선, 말이야 뭐 다 뭐 좋죠 뭐. 근데 계속 이걸 갖다가 여반장 하듯이 이렇게 그 손바닥 뒤집듯이 시건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을 갖다가 하시고 총선에 누구는 여기에다 꼭 꽂아라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갖다 하면 이재명 대표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말보다 중요한 건 행동이고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럴 거니 저럴 거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어떻게 누구를 갖다 공천하느냐,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을 공천하느냐, 그게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제대로 된 공천을 하는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이 그 당선되신 지 거의 이제 2년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가 그 한 2년 정도 됐는데 총선 끝나면 딱 2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태까지 얼마나 그 많은 그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포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 중요성을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이번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그런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그 공천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문제가 나오니까 계속 댓글에서 이제 김정숙 어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김혜경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계속 나오네요. 뭐 일부 댓글에는 특검 얘기도 나오고요.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서는 조사 자체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죠.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는 이제 수원지검에서 여러 사안을 다루고 있으니까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김정숙 여사 건은 워낙 많은 건 여러 건들이 있는데 사실은 조사되고 있지 않죠.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검은 필요 없고요. 예. 특검은 검찰이 일을 제대로 못할 때 특검이 필요한 건데 그렇죠. 지금 검찰이 여당이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검찰이 수사를 좀 제대로 하면은 그러면은 특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다음 특검하려면 또 법 만들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쓸데없는 짓은 할 필요가 없고 대신에 좀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뭐 사과 뭐 그런 거 뭐 하지 말고 조금 그냥 정상적으로 그 정확하게 수사를 하는 것은 진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제를 제가 오늘 어제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훈 초청 토론회, 거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핵심적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제게 가장 많이 꽂혔던 몇 가지 주제를 우선 할 텐데요. 이게 가장 먼저 저는 꽂혔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사 독재 청산을 계속 주장해왔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참여했던 패널들, 언론사 어떤 관계자들 패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재명 대표는 검사 독재를 청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검사 독재가 있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감옥에 있을 것이다. 길거리에 돌아다닐 수 있겠느냐? 검사를 사칭한 분이 이런 말을 한 게 코미디 같긴 하다 이러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반격을 했어요. 검사 독재가 아니다. 이제 이런 어떤 상당한 어떤 밑바탕이 깔려 있는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독재가 뭐냐면요. 네. 법과 절차와 규정 이런 것들을 싹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독재예요. 그런데 검찰이 그런 독재를 하고 있습니까? 검찰이 독재를 했는데 유창훈 부장판사 하나를 넘어가지 못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옛날 군부 독재 같은 걸 생각하면요. 저런 이야기 자체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무슨 독재입니까? 제가 봤을 때 의회 독재고요. 국회 독재고요. 제1당 독재 아니겠습니까? 국회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법이 쭉 있고 관행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그냥 싹 무시되고 한 사람을 위한 방탄만을 위해서 국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독재지 뭐가 독재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독재의 결과가 뭐냐? 검찰 독재가 만약에 검찰이 독재를 하고 있으면 검찰 독재의 결과 이재명부터 우르르 다 지금 구속돼 가지고 그자 뭐 형사처벌 받고 그랬을 텐데 제대로 지금 국민들이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지지율이 30%에서 위아래로 그냥 깨짝깨짝거리고 있나 그 생각을 갖다가 해보는데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이재명 대표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지 거의 2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마이크 들고 저렇게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선거에서도 지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러니까 깝깝한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뭐 하시던 분입니까? 검사하시던 분이잖아요.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검찰총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런 분이 저런 누가 봐도 명확한 범죄 혐의자를 제대로 처리도 못한다?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검찰 독재 운운하는지 전 진짜 상상력도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의회 독재, 국회 독재, 제1당 독재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제1당 대표가 아니고 국회의원이 대표가 아니었으면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벌써 1년도 훨씬 더 전에 지금 구속돼가지고 일주일에 옛날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일주일에 4번, 5번 재판받고 있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독재의 결과, 입법 독재의 결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저렇게 마이크 들고 서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질의 중에는 앵커 중에 이런 질의도 있었어요. 이거 저 참 재밌는 답을 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장단점을 말해달라 이렇게 패널이 묻자 이렇게 답을 했어요. 단점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단점이다 얘기했어요. 장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질곡과 파고를 넘고도 아직도 당을 장악하고 있다. 대단한 정치력이다. 다만 배우고 싶지 않다. 한동훈 위원장이 오랜만에 이재명 대표 칭찬도 했네요. 대단한 정치력이다. 장점도 이야기를 해줬는데 장단점 이재명 대표에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가장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이기도 했는데 이 뭐 장단점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거짓말은 하면 안 되죠. 뭐 저도 거짓말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는 도덕적인 문제예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한다고 한들 그 거짓말로 처벌받습니까? 처벌받지 않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이 있어요. 첫 번째, 사칭하면 안 돼요. 뭘 사칭하면 안 된다? 공무원을 사칭하면 안 된다. 검사 같은 거를 사칭하면 안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위증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검사 사칭하고 위증교사 했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선거에 나가서 나를 뽑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예컨대, 정혁진을 뽑아주십시오. 저는 하버드 로스쿨 수석 졸업했습니다. 이딴 식의 거짓말을 그냥 제가 허현준 그 앵커한테 나 저기 하버드 나왔어. 내가 하버드 로스쿨 수석 졸업했어. 그것도 뭐 하버드만 나왔냐? 내 예일도 나오고 스탠포드도 나왔어. 이렇게 막 뻥을 갖다가 쳐도 저 새끼 이상한 새끼네. 이런 식으로 욕먹을 수는 있어도 형사처벌 안 받는데 선거에 나가가지고 유권자 여러분 제가 변호사인데요. 하버드 로스쿨을 수석 졸업했습니다. 이러면 형사처벌 받는다고요. 이거는 허위사실 공표라고요. 이 3종 세트를 다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의 법적으로 처벌받은 행동만 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국회의원 돼도 불체포 특권 같은 거 행사 안 하겠다라고 대선 후보 때도 이야기하고 심지어 당대표 연설에서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거구제도 뭐 준연동형 이렇게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로 누구지? 김경률이 이야기한 것처럼 술잔이 식기도 전에 이걸 다 바꿨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거짓말을 갖다 하는가. 더군다나 법인카드 가지고 과일만 1,000만 원 사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야당의 대표라고 하면서 공천권을 그냥 주물럭주물럭 거리고 있는가? 저는 사실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도 제1당의 대표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력이라는 말로 포장을 했지만 저게 무슨 정치력입니까? 김정은에게 정치력이 있습니까? 정치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막 끌어모아가지고 막 설득하고 공감을 얻고 그런 게 정치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과연 그런가?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고요. 이재명 대표에게 있는 것은 정치력이 아니고 독재력이에요. 독재적인 권력이 이재명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제1당 대표로 살아남아 있는 거고요. 제1당 대표로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구속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일주일에 2번, 3번 재판에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갖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력이라는 말로 어떻게 보면 좀 시니컬하게 민주당의 독재 정치를 정치력이라고 하는 말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돌려깐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간에 이제 이재명의 힘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소고기 초밥이라고 생각했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 막 나오는 거 보니까 소고기 초밥이 아니라 과일이더군요. 종합적으로 사람이 소고기만 먹어도 안 되고요. 초밥도 자셔야 되고 과일도 먹어야 되고 그러는데 저는 진짜 황당한 게 어떻게 과일 값을 이렇게 1,000만 원이나 하지? 그런 생각이 하루에 4만 원 이상 썼다는 거예요? 하루에 2만 원. 왜냐하면 9개월 동안 1,000만 원을 썼대요. 1,000만 원 이상. 9개월에 1,000만 원?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2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명현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격주로 30만 원 썼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한 달에 120만 원. 한 달에 120만 원. 그러니까 하루에 한 4만 원 정도 대략 돼요. 아니 그래가지고 저는 경기도지사 월급이 작은 줄 알았다니까. 그래가지고 경기도지사 연봉이 작은데 어렸을 때 이재명 대표가 진짜 없이 자라가지고 과일을 못 먹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서 아버지가 주워온 과일을 갖다가 밤중에 이제 상할까봐 냉장고도 없고 그래가지고 상한 부분 이렇게 칼로 도려내고 남은 부분을 갖다 먹었기 때문에 과일을 배 터지게 먹는 게 소원이었다. 뭐 그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과일을 먹고 싶은데 과일 살 돈도 경기도에서 안 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찾아보니까 제가 진짜 찾아봤어요. 경기도지사 연봉이 직급 보조금까지 합치면은 1년의 연봉이 1억 4,500이에요. 그러면 왜 경기도지사한테 1억 5천에 가까운 연봉을 줍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넘는 돈을 왜 경기도지사한테 줍니까? 과일 같은 거는 지도로 사 먹으라고 주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법인카드로 사 먹었다. 참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저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그 한 가지만으로도 이재명 같은 사람은 민주당의 당대표를 할 자격이 저건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데, 그 뭐 어디 과일뿐이겠습니까? 뭐 소고기 초밥뿐이겠습니까? 그것보다도 수만 배, 수천만 배 큰 대장동, 백현동 그렇게 배 터지게 이제 드실 준비를 하셨으니 참으로 참 답답할 일입니다. 자, 이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서 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렇게 질문했고, 뭐 사실상 총선에서 이기면 뭐 이런 것도 이제 질문을 받았고, 차기 대선에 대해서 도전할 거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묶어서 여쭤볼게요. 총선에서 지면 떠나겠다. 그러다가 답을 쭉 하다가 이기면 어떻게 하냐. 이기면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도 총선에 이기든 지든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냐. 저는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했는데,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귀에 들어오는 거였고, 이기면 어떻게 인생이 꼬이지? 인생이 꼬인다. 뭐 이런 문제도. 그래서 스트라이크 존을 좀 넓혀놔야겠다. 이런 것도 그렇고, 향후 어떤 길을 예고할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런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의 인생은 이미 꼬였어요. 누구 때문에 꼬였는가? 저는 이재명 때문에 꼬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취임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자신은 뭐가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 적이 거의 없대요. 그 다음에 그러면 무엇을 생각했는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지 내가 꼭 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이야기를 갖다가 믿어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어제 관훈 클럽에서 했더라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내가 검사 됐으니까 검사는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판사 안 하고 검사했겠지. 연수원 성적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그냥 검사가 된 순간 나는 이제 되고 싶은 거 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검사로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개 검사들은 나 검찰총장 하고 싶다. 검사장 하고 싶다. 검찰총장 하고 싶다. 뭐 법무부 장관 하면 더 좋겠다. 이런, 그런 다음에 뭐 국회의원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검사들이 꽤 많은데, 그런데 한동훈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가? 예컨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을 하고 싶었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019년도 조국 사태 때 조국을 덮었을 거예요.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네, 그때 한동훈은 진짜 잘 나가는 검사장 됐거든요. 진짜 거의 이제 40대에 진짜 검사장이 딱 됐단 말이에요. 야, 내가 검사장이 됐어? 조금만 몇 단계만 올라가면 내가 검찰총장을 하겠네? 근데 조국 사태가 딱 뻥 하고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라면 덮었어요.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냥 조국 딱 덮어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유, 문재인 대통령, 아이고, 기특한 놈. 그러면서 뭐 중앙지검장도 시켜주고, 뭐 고등검사장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정권 말기나 뭐 그때 이제 검찰총장 시켜줬겠죠? 아니면은 문재인 정권이 조국 사태가 없었으면은 연장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됐을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든 이낙연이 대통령이 되든 그러면 누구를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시키겠습니까? 영순위가 한동훈이잖아요. 네. 그런데 한동훈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내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이런 거 하고 싶다 이 생각은 안 했었던 것 같고 그 기조가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는 4월 10일까지 온 힘을 전력을 다해서 100% 소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도 맞을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은 진짜로 4월 10일을 목표로 해가지고 진짜 그냥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활활 태울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소모가 된 사람은 그 이후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갖다 목표를 갖다 딱 세워놨다. 그럼 예컨대 뭐 이제 사법시험 본단 말이에요. 그럼 사법시험 언제 보는데 그 시험까지 내가 온 힘을 갖다 다해서 딱 붙어놨어.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판사가 돼야지, 뭐 검사가 돼야지, 뭐 그런 생각을 갖다 하겠습니까? 그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그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그 전력 투구를 갖다가 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4월 10일 총선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간을 두고 곰곰이 이제 앞으로 내가 계속 정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할 것인가. 아니 뭐 변호사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동훈이 나중에 이제 결정할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미리 내가 뭐 이렇게 뭐 여기서 이제 잘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모두 되고 뭐 대권도 노리고 이래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제 생각에는 그야말로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정도는 알 정도로 한동훈은 스마트한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펜앤드마이크 인터넷 신문을 아직 모르시나요? 저도 펜앤마이크 인터넷 신문 애독자입니다. 아주 유익합니다. 저는 방송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펜앤 인터넷 신문을 찾아봅니다. 펜앤 인터넷 신문은 모바일 앱으로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펜앤드마이크를 다운받아 설치하세요. 펜앤드마이크 인터넷 신문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지혜와 안목을 열어드립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최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2주 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서 19개 혐의, 17개가 아니군요. 19개 혐의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했는데 일단 이 사건의 주요 혐의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주시죠. 일단은 크게 혐의는 세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혐의라기보다는 일단 그 법이 죄목이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그 다음에 이제 업무상 배임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본시장법 위반은 이제 시세를 조종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가를 갖다가 그 부양했다. 허위로 공시해가지고 그 다음에 외부감사법 위반은 분식회계가 있었다. 업무상 배임은 이제 특정인 뭐 이재용 회장이겠죠. 위에서 주주들에게 손해를 갖다 끼쳤다. 이게 이제 큰 틀에 있어서 혐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기존의 대법원에서는 뭐 뒤에서 좀 더 다루겠습니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불법적으로 경영 승계를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 조정, 뭐 주가 조작이 있었고 뇌물을 제공했다, 뭐 이런 식의 판결이 있었는데 이 재판부의 무죄를 선고한 내용하고 결정적 이유를 뭘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의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제가 삼성에서 변호사도 해가지고 조금 아는데 이게 어떤 일이냐면 삼성의 모체는 지금이야 뭐 삼성전자, 삼성그룹은 이제 삼성 직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사가 두 개가 있대요.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후자가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벌써 20년 전인데
그때 하루에 순이익이 매출이 아니고 순이익이 하루에 1,000억씩 났어요. 하루에 1,000억이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30 곱하면 3조. 1년이면 얼마입니까? 30조, 36조. 그게 20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러다가 뭐 60조도 되고 뭐 이렇게 엄청나게 났다가 최근에는 이제 확 꺾였죠. 확 꺾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모체는 어디냐? 삼성물산이에요. 그래서 삼성물산 선대 이병철 회장님이 삼성물산이라고 하는 회사를 키워가지고 거기서 뭐 이것저것 이렇게 소소한 거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삼성전자 이제 거기에다가 확실하게 투자하고 키워가지고 오늘날 삼성그룹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회사는 삼성물산이에요. 근데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대신에 뭐가 있었다? 제일모직에 대해서는 가장 큰 그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한 23% 넘게. 그러니까 이 경영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삼성그룹에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2015년 7월에 합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2016년도에 국정농단 사태가 막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2016년 12월에 참여연대에서 이게 그 합병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문제 제기를 했느냐? 삼성물산이 1이면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3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1대3에 또는 어쨌든 제일모직의 가치가 3이면 삼성물산의 가치는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합병을 했는데 이 합병 비율이 잘못됐다라고 했던 거죠. 그 처음 의혹을 제기한 데가 이제 참여연대인데 그때 참여연대의 핵심적인 공동집행위원장이 누구냐? 김경률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막 소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2018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금감위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있거든요. 이게 분식회의가 있었던 것 같다 해가지고 고발이 이루어졌고 12월부터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 수사가 기소로 이어져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이제 그 혐의로 기소가 됐고 판결이 그런데 모든 혐의가 다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죠. 네, 그러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또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경영권 승계에만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다른 목적이 있다. 그러면 사업적 목적이 있다. 이런 것이라고 지금 재판부가 본 것이라는 거죠? 네네. 이게 보면 이제 합병과 관련해서 사업적 목적이 있었다. 어떤 그 사업적으로 그 합리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재판부에서도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 강화도 목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게 앞으로 그 회사들이 잘 나가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 핸드폰만 해도 저희 때 무슨 핸드폰이 제일 좋았냐면 노키아가 제일 좋았다고요. 에릭슨도 있었고 지금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냐면은 스마트폰을 갖다가 못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요 옛날에 LG폰이 삼성폰보다 더 인기가 있었어요. 더 이쁘장하고 그렇다고. 그 투지폰일 때는. 그러다가 스마트폰을 제대로 팔로우하지 못해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물과 같아가지고 변화무쌍한 거기 때문에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하는 것이 앞으로 회사 경영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 이러한 목적이, 사업적 목적이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였고, 그 다음에 과정에 있어서도 그냥 이재용 회장이 지시해가지고 나 그냥 삼성물산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뭐 이런 지시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제일모직의 이사회, 삼성물산의 이사회가 합병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한 다음에 합병을 갖다가 결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업무상 배임에 있어서는 주주들이 손해를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데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삼성물산의 그 회장이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을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룹 전체 지배력도 강화가 되고 경영권도 안정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 주주들한테도 이익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분식회계였는데 네. 이 분식회계 관련해 가지고는 삼성의 이제 그 옛날로 치면 구조본에 재무팀이 있었어요. 그 재무팀하고 관련된 회계사들이 올바르게 회계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분식회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모직 관련해가지고 주가 부양을 위해서 허위 호재를 공시했다. 이게 뭐냐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중에 삼성바이오에피스라고 있었거든요. 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나스닥에 상장된다라고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거짓이었다라는 식으로 검찰에서 주장했지만 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을 합병 이전부터 추진하고 그 다음 객관적 여건도 갖추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돼서 허위 공시도 없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무죄다.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에 한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한 두세 가지 이제 제가 이제 그간에 의문을 가졌던 것들 한두 가지가 더 여쭤볼게요. 네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은 그간에는 삼성물산의 지분을 갖지 않은 이재용이 그러니까 제일모직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이재용, 그렇죠. 삼성물산에는 지분은 없었지만 제일모직에는 제일모직 지분을 가지고 있던 이재용이 삼성물산을 3대1 비율로 지분 비율, 합병 비율을 조정을 해서 경영권을 강화했다. 이런 게 기존의 어쨌든 검찰이나 대법원의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됐는데 그 합병의 이유가 사업적 목적이라면 삼성물산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합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삼성물산의 목적이라기보다 제일모직하면요. 예. 일단 첫 번째 삼성물산 자체가 옛날에는 이게 그 무역회사였어요. 지금은 삼성물산이 아파트 짓는 건설회사 같이 되어 있는데 삼성물산이 상사 부문이 있고 건설 부문이 있다고요. 그런데 상사 부문은 옛날 같지 않았었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삼성물산 그런 종합상사였단 말이죠. 진짜 옛날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때 수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도 어떻게 수출을 할지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삼성물산이 그 전 세계를 누비면서 뭐 그래서 뭐 대우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그런 종합상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이제 80년대 학번들만 해도 그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삼성물산이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뭐 이제 인터넷도 막 생기고 그러니까 삼성물산 같은 상사 부문이 별로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물산 상사 부문이 뭐 어떤 걸 했냐면 뭐 해외 자원 개발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역할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건설 쪽으로 해가지고 그 삼성물산의 건설 부문으로 해가지고 회사가 그렇게 됐었는데 아무래도 삼성물산 자체가 한계가 있다. 사업적으로 한계에 봉착했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제일모직하면 옛날에는 이런 옷 만드는 회사인 줄 알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제일모직이 옛날에 이제 합병되기 전에 제일모직이 이런 뭐 단순히 뭐 이렇게 뭐 옷 만들고 뭐 그 다음에 무슨 제일모직 해가지고 뭐 원단 만들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제일모직하면은 최첨단 소재를 만드는 회사로 변모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내부적으로 생각하기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해지면은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경영 판단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경영 판단이라고 하는 게 모조리 다 맞아버리면 뭐 전 세계에 망하지 않을 회사가 망할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회사가 다 재벌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경영 판단 삐끗해가지고 회사가 다 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병철 회장님 뭐 아들이 셋이 있잖아요. 근데 큰 아들이 CJ이고 막내가 이제 삼성인데 둘째 아들은 망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망할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도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경영 판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잘 되고 잘 못 되고 그걸 떠나가지고 그 당시 시점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주 신중하게 판단을 했는데 성공하면 대박인 거고 망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망했다라고 해가지고 뒤늦게 뭐 이거 가지고 뭐 업무상 배임이 뭐니 형사처벌을 하면 안 된다. 이게 경영 판단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한 것이 나름대로 그런 심사숙고한 결정을 거쳐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업무상 배임이나 무슨 불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물론 그 과정에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 지배권 관련한 그러한 목적도 상당히 있었지만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지금 1심 판결의 요지입니다. 예. 그럼 이 사건은 이제 삼성 자체의 뭐 경영권 승계에만 그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이제 국정농단 사건과 연계돼 해보면 대법원이 이전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최서원 측, 최순실 씨라고 그러죠. 최서원 측에 말세피를 뇌물을 건넸다. 즉 일종의 뇌물의 대가성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번 재판부는 근본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권을 경영권 불법 승계로 보진 않았기 때문에 뭐 이제 경영권 승계 과정도 있었지만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뇌물 협의와 관련해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전제적인 즉 뇌물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였다. 그렇게 봤던 것에서 뭔가 이 대법원과 재판부의 일부 차이가 좀 있는 점으로도 좀 보이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합병은 합병이고 승계는 승계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번 재판부가. 그래서 사실은 어제 제가 TV조선 나가가지고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제가 어제 아침에 나갔으니까 그 어제 오후에 그 이재용 회장 판결이 나올 텐데 어떻게 예상하시냐.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답은 못하겠고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유리한 점은 뭐냐면은 그 2020년 6월에 구속영장 기각됐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6월 26일에 대검찰청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 대검에서 그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불기소를 그 권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수사 중단, 그러니까 불기소란 이야기는 혐의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수사를 중단할 걸 권고를 했어요. 그것도 10대 3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표차로 그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했는데 그러니까 그 객관적으로 봤는데 불기소가 맞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요번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리하게 작용한 게 뭐냐면 지금 앵커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관련된 재판에서 그 뭐 국정농단 뭐 이재용 회장 뭐 거의 뭐 한 500일 이렇게 구속돼 300일 갔다 200일 갔다 뭐 그런 식으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식의 이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 그건 또 그 다음에 그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봤을 때 내 생각에는 조금 그 사실은 저는 객관적으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많아 보인다. 일단은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혹시 유죄가 나오면 항소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사면 복권 해가지고 이렇게 소모적인 재판을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아예 무죄가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 판결문 못 봤죠. 판결문 못 봤는데 언론에 나와 있는 그 요약된 그 논리들을 쭉 보니까 아예 다 맞는 말이에요.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 합병과 관련해가지고 뭐 시세 조정 같은 거 있었냐? 없었다. 왜냐하면은 삼성 바이오에피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이 됐는데 제일모직 가치가 크단 말이에요. 제일모직의 가치가 왜 크냐? 제일모직 자회사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삼바가 있는데 삼바는 어떤 데입니까? 앞으로는 그 IT의 시대에서 바이오의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삼바에다가 엄청나게 지금 삼성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제일모직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삼바의 자회사가 어디냐? 삼성 바이오에피스거든요. 그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나스닥에까지 이제 그 상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에피스
오피스의 가치가 커지니까 삼바의 가치가 커지고 제일모직의 가치가 커지고 그러니까 삼성물산하고 합병 비율이 1대3이 된 건데 이게 그 검찰에서 어떻게 의심을 하느냐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는 것 자체가 허위 공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그 논리가 다 깨지잖아요. 예. 그러면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의 가치가 비슷하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너무 뻥튀기한 거 아니냐. 이게 첫 번째 자본시장법 위반의 시세 조정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분식회계 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외부감사법 위반이고 그래가지고 삼성물산 주주들은 이게 그 제일모직 주식을 갖다가 내 삼성물산 주식 3개를 가지고 제일모직 주식 하나를 받는 건데 그게 1대1이면은 뭐 손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업무상 배임 아니냐. 논리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다 검찰이 어떻게 보면은 과장되게 좀 편향적으로 바라본 것이었다라고 그걸 갖다가 그 재판부에서 본 것 같고요. 제가 삼바 주식 확인은 안 해봤지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 뭐 주식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뭐 이전하고 뭐 주식이라고 하는 게 항상 달라지긴 하지만 뭐 그렇게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봤다라고 할 수 있나? 현실적으로 이게 만약에 이제 삼성물산 합병된 삼성물산이 망해버렸다. 뭐 삼성바이오에피스도 다 무슨 뭐 이상한 회사들처럼 다 껍데기뿐인 그 가짜 회사였다. 그래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삼바도 뭐 매출도 없고 뭐 그래서 삼바도 망해버렸다. 이런 식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중형이 선고가 됐었을 텐데 지금 다 잘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런 부분들도 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해 준 거 앞서 이제 최서원 씨 사건과 연관해 얘기해서 얘기인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사건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네. 예. 특히나 이 사건 관련해서는 최서원 씨 관련된 문제와도 연관돼 있지만 또 하나는 국민연금공단, 즉 이 회사들의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과 관련해서 국민연금공단이 이 합병에 개입함으로써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관련해서 그걸 목적으로 해서 국민연금이 의사결정을 합병을 도와준 꼴이다. 사실 이렇게 나서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승계에 대한 문제로 경영권 불법 승계를 도운 것으로 해서 뇌물의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이 또 엮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박근혜 대통령의 유죄의 근거가 되기도 했고 탄핵을 진행할 때도 이후에 탄핵의 어떤 관련된 사항으로 이 삼성이 계속 이재용 회장건이 계속 제기됐단 말이죠. 네네. 그렇다면 이 박근혜 대통령 유죄의 문제나 탄핵과 관련해서도 그 정당성 이런 게 계속 의심될 수밖에 없는 그 재판과도 연결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제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도 처벌받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에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합병에 찬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합병이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갖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번에 무죄 나오긴 힘들겠지 유죄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근거가 국민연금공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삼성 사람들도 아니고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도 처벌을 받았으니까 그다음에 그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감안하면은 합병 자체가 문제가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서 어제 사실 무죄 나왔다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놀랐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이렇게 뭐 이재용 회장은 제 그 대학교 1년 후배인데 몰라요? 한 번도 본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그다음에 제가 삼성 다닐 때도 이재용 그때 상무였는데 이재용 상무 본 기억이 있기는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재용 상무 가가지고 내가 저 사학과 1년 선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분은 상무님이시구나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근데 저랑 같이 일했던 그 선배가 있는데 그때 직급이 차장이었나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부사장까지 승진하셨어요. 근데 그분도 그 선배도 요번에 이제 걸려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냥 곤란을 갖다 많이 겪었는데 그런데 이제 무죄가 나온 거죠. 근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기쁘면서도 놀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특히 이제 국민연금 대법원 판결까지 그 확정됐는데 이거 무죄가 나올 거라고 사실 기대를 크게 못 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무죄가 나왔으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법원 판결보다는 1심 판결이 더 잘 쓴 거 아닌가? 더 합리적으로, 더 객관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재판부는 합병은 합병이고 승계는 승계다. 그런데 지난번 대법원 판결까지 쭉 간 국정농단 판결은 승계에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이제 승계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승계에 있어서 핵심은 이 합병은 맞거든요. 그런데 이 승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묵시적 청탁까지 받아가면서 이걸 갖다가 했다라고 그때 이제 재판부에서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번 재판부에서는 그거하고는 이거는 고려할 게 아니다. 객관적으로 주주들 입장에서 특히 삼성물산 주주들 입장에서 이게 피해가 있었느냐, 손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봐야지, 이거를 오히려 이렇게 경영권 승계 운운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판단이 그르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저는 1심 부장판사가 재판장이 저랑 연수원 동기인데, 아주 잘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지지합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개인의 또 이렇게 이 연관관계를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동기 중에 강규태도 있고 누구도 있고 많이 있는데 네. 괜찮은 판사들도 여럿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 재판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이 만난 것을 이 경영권 승계 과정으로 엮은 사례가 있었죠.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이재용 회장을 만났다. 이재용 회장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대기업 회장, 많은 대기업 회장을 차례로 만났죠. 하루에 몇 명씩 이렇게 만났었죠. 이재용 회장, SK 회장, LG 회장, GS 회장, 이렇게 쭉 회장을 만났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의문이었던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이 만나기 훨씬 전에 합병을 이미 결의를 한 사항입니다. 즉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그 후에 대통령과 만난 후에 경영권 승계 차원의 어떤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그 후에 합병을 결의한 게 아니라 이미 회사 차원에서 합병을 결의한 후에 만났었던 것이죠. 그 만났던 것은 사실은 당시에 창조경제 관련된 협의를 위해서 했었던 것이죠. 하나하나 이 문제에 관해서 다툴 것이 많습니다만 그렇게 디테일하게 가면 많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번지니까 그 부분은 좀 빼고, 자, 이번 문제는 사실 국내 문제만이 아니라 투자자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미국계 헤지펀드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이제 이 사건 관련 삼성물산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계 헤지펀드 있죠. 엘리엇이 그래서 손해를 봤다. 합병 과정과 경영권 승계 과정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까지 불법적인 개입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손해에 대해서 국제적 분쟁이 지금 벌어졌는데, 현재 이제 국제적 분쟁, 국제 투자 분쟁이라고 하죠. 이 투자 분쟁에도 좀 영향을 줍니까? 이번 1심 판결이? 제 생각에 영향이 크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상당한 금액, 거의 1조 그 정도 가까운 금액으로 엘리엇에서 국제 상사 재판소인가 거기에다가 ISD라고 그래가지고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걸 갖다가 제소를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결정이 나왔었단 말이죠. 결정이 얼마로 나왔냐면은 1,400억으로 결정이 나왔었어요. 그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름대로 잘 막았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런데 그때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이렇게 1,400억을 인정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엘리엇한테 1,400억을 물어내라라고 인정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형사 판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대법원까지 간 그 사건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삼바 관련된 어제 판결난 그 기소가 됐다라고 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근거가 돼가지고 그때 뭐라고 그 생각을 엘리엇 쪽에서는 주장을 했냐면은 봐라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부당하게 합병을 했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부당한 합병으로 인해서 삼성물산의 주주인 우리 엘리어트가 손해를 엄청나게 봤다. 그 돈을 물어내라. 이 논리가 가장 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1심 판결이긴 하지만 합병에는 문제가 없었다. 삼성물산 주주들한테 손해가 없었다. 엘리엇도 삼성물산 주주 아니었느냐. 그런데 무슨 그 손해가 있었겠느냐. 이런 식으로 충분히 그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이번 판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그 1,400억 관련된 이 소송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바람은 검찰에서 그냥 항소하지 말고 그냥 이쯤에서 끝내는 게 그 좋은 말 할 때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좋은 말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경고하는 겁니까? 뭐 제가 뭐 경고해봤자 뭐 의미가 있을까봐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재판을 100번 넘게 했어요. 100번 넘게 했는데 이재용 회장이 100번 가까이 출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이재명하고 이재용하고 이름이 비슷하네. 이재명 대표는 자기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도 되고 뭐 단식하기도 하고 그다음 몸 아프다고 그냥 중간에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재용 회장은 그럴 수 없거든요. 재판 한번 나가면요. 하루 종일 있어야 돼요. 웬만한 사건은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데 그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내가 이렇게 증언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 뭐 증인이 나와가지고 나하고 상관도 없는 이야기 주절주절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있으려고 하면 그렇다고 뭐 여기서 핸드폰을 보겠습니까? 뭐 소설책을 보겠습니까? 보고서를 보겠습니까? 이게 아주 그냥 그 고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고생을 갖다가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그다음에 기업의 삼성의 경쟁력, 삼성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빠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뭐 제가 뭐 삼성에서 변호사 조금 했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 삼성전자가 실적이 폭락했잖아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션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왜냐하면 재판에 걸리면 이재용 회장이 그게 머릿속으로 그 뭐 어디 투자해야 돼? 이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또 깜빵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 재판은 이재용 회장 하나만 잡아놓은 재판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저랑 굉장히 잘 아는 그 선배도 끼어들어 있는데 삼성의 수뇌부 자체가 재판에 지금 그 딸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삼성이 지금과 같이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과연 삼성의 에이스들이 다 재판에 이제 인발부 돼가지고 그러면 뭐 내가 우선하는 거지 뭐 회사가 우선입니까? 뭐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삼성의 경쟁력이 지금 그 떨어져가지고 애플을 쫓아가야 되는데 애플과 격차 더 벌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만 회사한테도 역전당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대만하고 1인당 GNP가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지금은 대만한테 역전됐다고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짜 소모적인 그러한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문제 어제 이제 중요한 판결이 선고가 있어서 좀 가장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좀 길게 다뤄봤고요. 다른 이슈들은 좀 짧게 좀 다뤄볼게요. 또 다른 판결이 있었죠.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 판결이 있었는데 뭐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할 때 최상위 실행자, 뭐 실무자 중에 최상위급이다. 뭐 이렇게 지목이 됐었죠. 1심 재판에서 상당수의 주요 사실은 사법농단이라고 불렸던 관련 사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났습니다. 재판 거래라고 불리는 중요 건들은 무죄가 났는데 일부 혐의에 대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났습니다. 요 사건에 관련해서 윤무죄의 혐의 내용 이걸 좀 간단히 한번 살펴주시겠어요? 일단은 임종원 차장은 사실은 지금 대법관을 하고 있어야 되실 분이에요.
그 법원행정처 차장이 어떤 자리냐면 그 법원의 행정을 총괄하는 데가 법원행정처거든요. 그런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이에요. 그런데 차장은 대법관은 아니지만 굉장히 일도 많고 그다음 우리나라 사법부 전체 안살림을 다 하는 자리가 법원행정처 차장이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법원행정처 차장은 아무나 안 시켜요. 법원행정처 차장 했던 분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권순일이거든요. 권순일 그 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하고 그리고 대법관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대법관 돼가지고 뭐 좋은 판결도 많이 썼겠지만 이상한 판결 몇 개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이재명 판결이고. 근데 그 임종원 뭐 법원장도 하셨으니까 임종원 원장은 어떤 분이냐면은 법원을 위해서 진짜로 물불 가리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밤낮 없이 모든 거를 위해서 다 법원을 위해서 그 일을 갖다가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가장 진지하게 고민했던 그 분야가 뭐냐면은 상고법원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임종원 차장이 우리 대법원장님이 상고법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이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상고법원은 필요하다. 그러면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와대하고도 소통해야 되고요. 국회하고도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와대와 국회하고 소통하는 가장 그 책임지는 한 라인이 누구였느냐? 임종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일 대충 하고 대법원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갖다가 하셔도 그냥 나는 그냥 모신할래 그냥 보신할래 이랬으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 텐데 그 누구보다도 역대 법원행정처 차장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일을 제일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임종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법농단에 이렇게 연루가 딱 돼 버려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직권남용이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걸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땐 다 무죄입니다. 제가 판사라고 하면요. 임종원 차장은 모두 무죄를 갖다가 선고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재판에 개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판사가 재판에 개입돼 가지고 그 어떤 그 재판을 판결을 갖다가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판사겠습니까? 예컨대 제가 판사인데 허현준 그 앵커가 정 판사님 뭐 이거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제가 그거에 따르면 눈치 본다고 따르면 그게 판사입니까?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는 거고요. 개입당하면은 개입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개입당하는 판사 자체가 판사로서의 그 자격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직권남용 같은 게 성립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번 재판부에서는 뭐 이런저런 뭐 상고법원 관련해서 법원 위상 강화하기 위해서 뭐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뭐 이렇게 좀 부탁한 거를 갖다가 무슨 항고 이유서를 갖다가 뭐 대신 써주고 뭐 헌법재판소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액 일부를 갖다가 예산 일부를 좀 전용했고 이런 것들을 뭐 마치 대단한 그 범죄인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징역 2년에 그 집행유예 뭐 2년인가요? 어쨌든 요번에 그 집행유예지만 실형을 갖다가 선고했는데 이거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임종원 차장이 했던 그 노력과 헌신과 수고에 비하면은 참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임종원 차장이 항소하실 테니까 항소심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오고 그러면요. 진짜로 그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사람들이 안 나와요. 원래 과가 이만큼 있다고 해도 과는 공으로 덮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설거지 하다가 접시 깰 수 있죠. 그럼 접시 깬 그 접시 하나 요만한 거 뭐 낡은 접시 하나 깼다고 해가지고 그냥 쥐 잡듯이 잡으면 누가 설거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그나마 이제 그 생각보다는 조금 그 형량이 뭐 그나마 이제 집행유예로 요 정도 형량이 나와가지고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참 안타깝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 지난번 그 양승태 대법원장 그 판결 잘 나온 것처럼 이번에도 조금 더 잘 나왔으면 좋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사건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이런 거였어요. 양승태 대법원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47개, 47개 모두 무혐의가 났잖아요. 무죄가 네네. 났잖아요. 네네.
그런데 왜 임종원 차장의 경우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 유죄가 났는지 그 차이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갸우뚱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재판 거래 관련해서 주요 혐의 예를 들자면 위안부 관련해서 무슨 사건에 개입했다는 혐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재판 거래에 관련해서 무죄가 났는데 일부 혐의에서 유죄가 났다? 왜 이게 차이가 났을까? 이거 의문점이 좀 있어요. 대상이 틀려요. 아. 왜냐하면 똑같은 판사인데 법원행정처에 가면 판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는 판사인데 직무는 판사가 아니에요.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은 공무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는 재판에서 거기에 내가 이제 판결 선고한다. 이게 판사잖아요. 예. 그런데 판사하다가 엘리트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의 심의관으로 뽑혀가는데 그 심의관들은 재판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처럼 보고서 쓴단 말이죠. 그런데 임종원 차장이 그러한 판사들한테 심의관들한테 그 허연준 심의관 이것 좀 한번 좀 검토해봐.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가 직권남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허연준 판사가 재판하는데 그 허연준 판사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검토해가지고 정혁진 좀 무죄로 해줘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직권남용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렇게 해봤자 허연준 같이 강직한 판사한테는 맥히지 않을 거다. 그래서 만약에 허연준 판사가 정혁진 피고인을 무죄로 만들었어도 그거는 허연준의 소신에 의해 가지고 법관의 양심으로서 한 거지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좀 해봐 이렇게 청탁이나 무슨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다. 판사는 그럴 수가 없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판사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있는 직권 자체가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다만 부하 직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시한 부분은 직권 남용에 대해서 심의관에 대해서는 직권 자체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직권 남용이 적용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쉽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심의관이 되거나 특히 그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이 되면 재판연구관도 판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대법원의 재판연구관 중에 수석재판연구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연구관들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수석재판연구관 하면은 거의 대법관 다 되시는데 수석재판연구관들이 신임으로 재판연구관으로 들어온 사람들 상대로 강의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니네들은 판사가 아니다라고 강의를 해요. 왜냐하면은 니네들은 대법관을 보좌하는 그 서포트하는 그런 스텝이지 판사가 아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재판연구관들은 사실 판결문을 쓰거든요. 네. 판결문 초안 써가지고 대법관한테 보여주면 대법관이 뭐 본인이 다시 쓸 수도 있고 수정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이거 됐네 해가지고 그냥 판결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대법관들이 그 많은 그 사건들을 일일이 판결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은 스스로 대법관인 줄 착각할 수 있는데 수석재판연구관들이 어떻게 교육하느냐. 니네들은 판사 아니다. 니네들은 대법관을 보좌하는 역할일 뿐이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심의관은 그 재판연구관처럼 그 판결문 초안도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심의관한테는 행정처 처장이든 차장이든 뭐 국장이든 높은 사람이 이러이러하게 지시를 하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한 것으로 전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댓글에 좀 이렇게 보니까요. 저희 이제 우리 훈이한님이나 이웃사랑님이나 여러 가지 댓글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을 지적하시는데 당연히 당시에 검찰의 수뇌부에 있었고 이 사건을 주의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죠. 그러나 그 부분만 계속 파고드시는 것을 주장은 합리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 사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문재인 권력이 어떻게 국정농단 사건을 이끌어갔고 김명수 사법부가 우리법 연구위 출신, 국제인권법 연구위 출신을 통해서 어떻게 사법부가 이 사건을 유죄로 만들었는지 이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을 공격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논리가 아니에요. 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보면 보수 권력체제, 보수의 진영을 근본적으로 괴멸시키려고 하는 좌파 진영의 프로젝트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때 검찰의 수사라든가 무리하게 했던 걸 지적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 부분만 윤 대통령과 한동훈만을 공격하는 하나의 소재로 계속 이런 소재에 대해서 댓글을 다시는 것은 근데 요거는요. 예.
그 양승태 대법원장 케이스하고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이게 수사가 2018년 12월에 시작이 돼서 기소가 2020년 9월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장이 언제 됐었느냐? 그러니까 2017년 5월에 중앙지검장 됐고요. 그 다음에 2019년 7월에 검찰총장이 됐어요. 정리를 갖다가 하면 수사가 시작됐을 당시에 윤석열 그 대통령은 중앙지검장이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기소가 됐을 당시에는 중앙지검장이 아니었고 뭐였냐면 검찰총장이었는데,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언제 식물이 됐느냐? 제가 보니까 2020년 1월 달부터는 식물총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권한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017년 8월에 중앙 3차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사가 시작됐을 당시에는 이 그 중앙 3차장이었던 건 맞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속영장 기각되고 그 기소가 됐을 때는 언제냐? 2020년 6월, 9월이었거든요. 근데 한동훈 차장이 그 검사장 승진하자마자 금방 이제 쫓겨난 게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대검 반부패 부장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산고검 차장으로 간 게 2020년 1월이에요. 그 다음에 2020년 6월에는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소를 갖다가 했을 때에는 윤석열, 한동훈 이 두 사람은 사실은 실권이 없었어요. 수사 시작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건 맞는데 수사를 시작했어도 수사를 해보니까 아니다라고 이건 끊고 그냥 그 불기소를 갖다가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갖다가 한 사람은 누구냐? 이성윤이에요. 이성윤이 2020년 1월에 중앙지검장이 됐어요. 그때 이제 윤석열은 식물이 되고 이성윤이 실세로 딱 등장하면서 중앙지검장이 돼서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있을 때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갖다가 했고요. 그때 3차장 누구였나 봤더니 신성식이었어요. 그 이성윤하고 신성식하고 요번에 출마한다면서요. 신성식이 2020년 2월에 중앙 3차장으로 부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전에 뭐 윤석열, 한동훈 이 라인 쫙 다 갈아엎어버리고 신성식이 그때 3차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6월에 그 뭐 불기소 권고 나왔을 때 그거 개무시하고 그냥 수사 그 쭉 진행한 게 그 신성식이었고, 그 다음에 3차장으로 그 기소를 한 사람은 누구냐? 구자연 검사장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뭐 구자연은 8월 27일에 그 3차장 됐으니까 그 기소를 9월 1일인가 그때 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9월 1일에 기소한 거 맞네. 실질적으로 기소한 사람은 누구다? 신성식하고 이성윤이다. 이거는 정확하게 그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건은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관여한 거 맞다.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삼성 건과 관련해서는 다르다. 이거는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펜앤드마이크 인터넷 신문을 아직 모르시나요? 저도 펜앤마이크 인터넷 신문 애독자입니다. 아주 유익합니다. 저는 방송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펜앤 인터넷 신문을 찾아봅니다. 펜앤 인터넷 신문은 모바일 앱으로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펜앤드마이크를 다운받아 설치하세요. 펜앤드마이크 인터넷 신문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지혜와 안목을 열어드립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